옛날 옛적 한양 도성박,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성박 변두리 동네 얘기입니다. 그곳에 화송이라는 한량이 하나 살고 있었지요. 이 화송이란 놈이 참 별난 인간이었습니다. 낮에는 해가 중천에 떠도 코를 골며 잠을 자고 밤이 되면 어김없이 일어나 몸단장을 하였지요. 머리는 기름을 발라 반질반질하게 빗어 넘기고 옷은 비단 도포를 걸치되 어깨에 살짝 걸쳐 풍류를 부렸답니다. 삼보가 오늘 밤도 나갈 참이니 문단속 잘해라. 또요? 나리께서는 밤마다 나가시어 새벽녘에야 돌아오시니 이 늙은 종의 간담이 서늘하옵니다. 삼복이란 하인은 주인을 따라온 지 10여 년 충직하기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주인의 밤놀이 때문에 늘 걱정이 태산 같았지요. 허허, 걱정 말거라. 내가 누군가? 한양 제1의 한량 화송이 아니냐. 주먹개나 쓴다는 건달들도 내 앞에서는 꼬리를 내린다. 화송은 허세를 부리며 대문을 나섰습니다. 달빛이 은은하게 비치는 밤길을 따라 기생집이며 술집이며 돌아다니기 시작하였지요. 이보시오, 화송 도령님 오셨네. 아이고, 우리 화송나리. 오늘은 또 어떤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주실 거요? 어딜 가나 사람들이 반겨주었습니다. 화송은 입담이 좋기로도 유명하였거든요. 한번 입을 열면 온 좌중이 배꼽을 잡고 웃어댔고 기생들도 화송의 익살스러운 말솜씨에 반해버렸답니다. 그렇게 밤이 깊어갈 때까지 놀다가 화송은 비틀비틀 집으로 돌아가곤 하였습니다. 술기운이 얼굴에 붉게 올라와도 걸음걸이만은 의외로 단정하였지요. 그런데 어느 날 밤 평소와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화송이 술에 취해 골목길을 걷다가 문득 이상한 소리를 들었지요. 저게 뭔 소리지? 희미하게나마 신음소리 같은 것이 들려왔습니다. 술김에 호기심이 동한 화송은 소리가 나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지요. 달빛 아래 보니 시궁창 옆에 누군가 쓰러져 있더군요. 허허, 이런 곳에서 잠을 자다니. 참 대담한 인간이로구나. 처음엔 그저 술에 취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다가가 보니 웬 여인이 남루한 옷차림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지요. 얼굴은 흙과 때로 더러워져 있었지만 그래도 어딘지 범상치 않은 기품이 느껴졌습니다. 이보시오, 괜찮으시오? 화송이 어깨를 흔들어 보았지만 여인은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숨은 고르게 쉬고 있으니 죽은 것 같지는 않았지요. 허면 내가 주었으니 내 것이 아니겠소? 술김에 장난기가 발동한 화송이 엉뚱한 소리를 하였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그날따라 왜 그랬는지 모르게 여인을 업고 집으로 향하였지요. 삼보가, 어서 나와라. 한밤중에 주인이 고함을 치니 삼복이 불이 나게 뛰어나왔습니다. 그런데 주인 등에 여인 한 명이 엎여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나리, 이건 또 무슨 일이옵니까? 허허, 길에서 주워온 것이니라. 어서 안채로 데려가 씻겨주고 옷도 갈아입혀라. 아니, 나리께서 길에서 주워오셨다고요? 삼복은 어안이 벙벙하였습니다. 주인이 밤놀이를 하며 온갖 기행을 부린다 해도 길에서 여인을 주워온 적은 처음이었거든요. 뭘 그리 놀라느냐? 내가 주었으니 내가 돌보는 게 당연한 일 아니겠느냐? 화송은 태연스럽게 말하며 여인을 삼복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지요. 삼복은 한숨을 쉬며 여인을 안채로 데려갔습니다. 더러워진 얼굴을 닦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히니 보통 여인이 아님이 더욱 분명해졌지요. 손이 곱기도 하고 피부도 하얗고 어딘지 귀한 집 딸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런 귀한 분을 어찌 나리께서 길에서 주우셨을까? 삼복은 고개를 갸웃하며
여인 곁을 지켰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여인이 희미하게 신음을 내며 의식을 되찾기 시작하였지요. 여인이 눈을 뜨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지요. 아, 여기가 어디냐? 내게 무슨 짓을 한 것이냐? 삼복이 깜짝 놀라 허둥지둥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옵니다. 저희가 아무 짓도 하지 않았사옵니다. 그럼 어째서 내가 이런 곳에 있단 말이냐? 여인은 눈에 불을 켜며 삼복을 노려보았습니다. 아무리 기품이 있어도 분노한 여인만큼 무서운 게 또 있을까요? 삼복은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사정을 설명하려 하였지요. 나리께서 길에서 쓰러진 분을 주워오셔서 주워왔다고? 내가 물건이란 말이냐? 여인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그때 화송이 하품을 하며 방에서 나왔지요. 이런, 벌써 깨어났구나. 좀 더 자도 될 텐데. 너로구나. 내게 무슨 짓을 한 것이냐? 여인이 화송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화송은 태연스럽게 코를 후비며 대답하였지요. 짓이라니. 나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그저 길에서 주워와 씻겨주고 입혀준 것뿐인데. 주웠다니. 사람을 주웠다니. 이 무례한 놈아. 여인이 주먹을 불끈 쥐며 덤벼들려 하니 화송이 희죽희죽 웃으며 피하였습니다. 허허, 화내지 마시오. 내가 주었으니 내 것 아니겠소? 그러니까 이제부터 여기서 살면 되지 않겠소? 뭐라고? 내 것이라고? 여인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이런 무례한 놈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렇소? 이미 내 집에 들어온 이상 내 허락 없이는 나가지 못하오. 화송은 능청스럽게 말하며 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여인이 밖으로 나가려 하자 팔을 벌려 막아선 것이지요. 비켜라. 당장 비켜라. 안 되겠소. 밖은 위험하니까. 위험하다니. 내가 더 위험하다. 두 사람이 문 앞에서 실랑이를 벌이자 삼복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중간에서 말려보려 애썼지요. 날이 이분을 억지로 붙잡아 두실 수는 없사옵니다. 삼복아, 내가 뭘 아느냐? 이 여인은 밖에 나가면 위험하다고. 무슨 위험 말이냐? 내가 나를 가둬두는 것이 더 위험하다. 그렇게 실랑이를 벌이다가 때가 되어 아침밥을 차려놓았습니다. 삼복이 성의껏 차린 상이었는데 여인은 밥을 먹지 않겠다며 돌아앉았지요. 배가 고프지도 않소? 내가 차린 밥을 먹을 것 같으냐? 내가 차린 게 아니라 삼복이가 차린 것인데? 화송이 능청을 부리니 여인이 더욱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인도 하루 종일 굶어서 배가 고팠지요. 군침이 도는 것을 애써 참으며 버티고 있었습니다. 화송은 혼자서 맛있게 밥을 먹으며 중간중간 여인을 힐끗힐끗 보았어요. 여인이 침을 삼키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속으로 웃음이 났지요. 이 나물 참 맛있구나. 삼복이가 손맛이 좋아서 말이야. 날이 저분께서도 드시라고 권해보시지요. 삼복이 눈치를 주니 화송이 젓가락으로 나물을 집어 여인 앞에 내밀었습니다. 자, 하나만 먹어보시오. 삼복이 손맛을 보시오. 싫다. 여인이 고개를 돌리니 화송이 어깨를 으쓱하며 자기가 먹어버렸지요. 그럼 말고 더 맛있게 먹겠군. 에잇! 여인이 분해하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화송은 그제야 삼복을 불러 따로 밥상을 차려 방으로 가져다 주라고 하였지요. 날이 그럼 처음부터 그리하시지 왜 괴롭히셨습니까? 허허, 재미있어서 말이야. 화송의 대답에 삼복은 한숨만 푹푹 쉬었답니다. 그렇게 며칠을 보내며 두 사람은 티격태격 다퉜습니다. 여인은 밖으로 나가려 하고 화송은 막아서고 그 사이에서 삼복은 애먹기 일쑤였지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여인의 화가 조금씩 가라앉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화송이 무례하긴 하지만 해를 끼치지는 않았고 삼복은 정성껏 돌봐주었거든요. 무엇보다 이 집에 있으니 마음이 편했습니다. 밖에서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여인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물론 화송에게는 절대 내색하지 않았지만 말이에요. 화송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인과 티격태격 다투는 것이 나름 재미있었거든요. 평소에는 다른 사람들이 자기 말에 고분고분 따랐는데 이 여인만큼은 당당하게 맞서니 오히려 신선하였지요. 삼복은 그런 두 사람을 보며 혼자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아이고, 저 두 분이 언제까지 저러실까? 하지만 삼복의 걱정과는 달리 집안 분위기는 조금씩 화기애애해져 갔답니다. 그렇게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밤 화송이 잠자리에 들려는데 갑자기 여인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화송이 깜짝 놀라 여인의 방으로 달려갔지요. 문을 열어보니 여인이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악몽에 시달리고 있더군요. 이보시오, 깨어나시오. 화송이 어깨를 흔들어 깨우니 여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눈이 공포로 가득 차 있었지요. 꿈이었구나. 무슨 꿈을 그리 무섭게 꾸셨소? 여인은 대답하지 않고 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화송은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여인을 품에 안았지요. 괜찮소? 꿈일 뿐이니까 괜찮소? 여인은 처음에는 밀어내려 했지만 화송의 따뜻한 품이 너무도 안정감을 주어서 그대로 몸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지요. 화송의 눈에 여인의 손목에 걸린 팔찌가 들어온 것은 달빛에 번뜩이는 그 팔찌를 본 순간 화송의 표정이 확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인이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애써 태어난 척 하였지요. 이제 괜찮으시겠소? 고맙다. 여인이 작은 목소리로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화송은 조용히 방을 나와 삼복을 불렀어요. 삼복아, 이리 와라. 무슨 일이시옵니까? 내일 새벽에 김 장군 댁에 다녀올 일이 있다. 그동안 저 여인을 잘 지켜보고 있거라. 김 장군이요? 그 험상궂은 김 장군 말씀이시옵니까? 그렇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저 여인이 여기 있다는 말을 하지 마라. 삼복은 주인의 진지한 표정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다음 날 새벽 화송은 평소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한량다운 나른한 옷차림 대신 검은 옷을 입고 허리에는 칼을 찼지요. 걸음걸이도 달랐습니다. 전에는 느릿느릿했는데 이제는 민첩하고 날쌘 것이 영락없는 무사의 모습이었어요. 김 장군의 집은 도성 안쪽에 있었습니다. 화송이 도착하니 김 장군이 기다리고 있었지요. 왔구나, 화송아. 장군님, 오랜만입니다. 두 사람의 인사를 보니 예전부터 아는 사이인 것 같았습니다. 김 장군은 얼굴이 험상궂었지만 마음만큼은 의리 있는 사람이었지요. 그래서 그분을 찾았다는 것이 사실이냐? 그렇습니다. 손목의 팔찌로 확인하였습니다. 화송이 진지하게 답하니 김 장군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다행이다. 그런데 그분께서 자신의 정체를 아시는가? 아직은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날 밤의 일로 충격을 받아 기억을 잃으신 듯합니다. 허면 언제까지 숨기고 있을 셈이냐? 반정 세력들을 모두 처리할 때까지는 안전상 비밀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를 들어보니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지요. 사실 화송이 집으로 데려온 그 여인은 다름 아닌 옥화 공주였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반정의 혼란 속에서 궁에서 도망쳐 나온 공주였던 것이지요.
반정 세력들이 선왕을 폐위시키고 새로운 임금을 옹립하면서 공주는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궁을 몰래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추격자들에게 쫓겨 정신을 잃고 시궁창 옆에 쓰러진 것이었어요. 화송은 사실 왕실 비밀 결사대 출신이었습니다. 선왕을 보호하고 충신들을 규합하라는 밀명을 받고 한량으로 위장하며 활동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날 밤 공주를 발견했을 때부터 정체를 알아챘지만 공주의 안전을 위해 일부러 하대하며 정체를 숨겨온 것이었습니다. 그럼 계획대로 진행하도록 하자. 보름달이 뜨는 날 궁궐로 진입한다. 알겠습니다, 장군님. 화송이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왔지요. 그런데 집에 도착해보니 뜻밖의 일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날이 큰일 났사옵니다. 삼복이 불이 나게 달려와 말하는 것이 낯선 사람들이 여인을 찾아왔다는 것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이더냐? 검은 옷을 입고 얼굴을 가린 자들이었사옵니다. 여인 한 명이 이 집에 숨어 있지 않느냐며 집을 뒤지겠다고 하더이다. 화송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반정 세력들이 공주의 행방을 찾아내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였느냐? 나리께서 밤놀이만 하시는 한량이라며 여자 하나 숨겨둘 것도 없다고 하였사옵니다. 그래도 못 믿겠다며 집을 뒤지려 하길래 뒤졌느냐? 아니옵니다. 그때 마침 저분께서 나타나 당당하게 말씀하시더이다. 내가 이 집 주인이다. 함부로 남의 집을 뒤지려면 관가의 허가를 받고 와라라고요. 화송이 놀랐습니다. 공주가 직접 나서서 상황을 모면한 것이었지요. 그래서 그 자들이 어쩔 줄 모르다가 그냥 돌아갔사옵니다. 그런데 날이 저분의 말씨가 어떻더냐? 범상한 분이 아니신 것 같사옵니다. 귀한 집 딸이 분명하옵니다. 삼복도 공주의 품격을 느꼈던 모양이었습니다. 화송은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지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화송은 다시 김 장군과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중대한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였지요. 정보를 입수했다. 반정 세력들이 선왕을 없애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김 장군의 말에 화송이 깜짝 놀랐습니다. 언제입니까? 보름달이 뜨는 밤, 그러니까 바로 내일 밤이다. 우리가 움직이려던 바로 그날 말이야. 그럼 계획을 앞당겨야겠군요. 그렇다. 그리고 이것을 보거라. 김 장군이 문서 한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화송이 들여다보니 반정 세력들의 비리를 담은 증거들이었어요. 이건 어떻게 구하신 겁니까? 우리 편에 숨어있던 내응이 목숨을 걸고 빼내온 것이다. 이것만 있으면 반정 세력들을 모조리 잡아들일 수 있어. 그럼 이제 선왕을 구해내기만 하면 되겠군요. 그렇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궁궐 경비가 삼엄해져서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어. 화송이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너 혼자서? 예. 저는 궁궐 지형을 환히 알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들키지 않고 들어갈 방법도 있습니다. 김 장군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요. 너무 위험하지 않겠느냐? 위험하지만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공주마마를 위해서라도. 화송의 말에 김 장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그럼 내일 밤 자시에 궁궐 북문에서 만나자. 내가 밖에서 지원하겠다. 알겠습니다. 두 사람이 계획을 세우고 있을 그때 다른 곳에서는 반정 세력들이 모여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공주의 행방은 찾았느냐? 아직입니다. 하지만 도성 밖 어딘가에 숨어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빨리 찾아라. 공주가 살아있는 한 우리에게는 위험이 따른다. 그리고 내일 밤 선왕을 처리하고 나면 모든 일이 끝날 것이다.
반정 세력들은 자신들의 계획이 완벽하다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그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충신들이 은밀히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보름달이 떠오르는 밤이 되었습니다. 화송은 평소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몸단장을 하였지요. 검은 옷에 얼굴을 가리는 건 기본이고 허리에는 예리한 검을 찼습니다. 공주는 화송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디 가시는 길이옵니까? 잠깐 볼 일이 있어서 말이오. 화송은 여전히 정체를 숨기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공주의 눈에는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이 느껴졌지요. 위험한 일 아니신지요? 걱정 마시오. 금방 돌아올 테니까. 화송이 나가려 하자 공주가 소매를 잡았습니다. 혹시 나 때문은 아니겠지요? 그 말에 화송이 돌아서서 공주를 바라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공주의 얼굴에는 걱정과 염려가 가득했지요. 이보시오, 내가 누군 줄 아시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나쁜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공주의 말에 화송의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돌아설 수 없었어요. 금방 돌아오겠소. 삼복이와 함께 집을 잘 지키고 계시오. 화송은 그렇게 말하고 밤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궁궐로 향하는 길에 김 장군이 기다리고 있었지요. 왔구나. 준비는 다 되었느냐? 예, 장군님. 그럼 들어가거라. 나는 밖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겠다. 화송은 고개를 끄덕이고 궁궐 담장으로 향했습니다. 평소에 놀던 한량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민첩한 무사의 모습만 남아 있었지요. 담장을 넘어 궁궐 안으로 들어가니 여기저기 순찰병들이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화송은 그림자를 이용해 조심스럽게 이동하였어요. 선왕이 갇혀 있는 곳은 궁궐 깊숙한 곳에 있는 작은 정각이었습니다. 반정 세력들이 선왕을 감시하기 위해 따로 마련한 곳이었지요. 정각 앞에는 2명의 병사가 지키고 있었습니다. 화송은 돌멩이를 던져 소리를 내어 병사들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린 다음 재빠르게 정각 안으로 들어갔어요. 누구냐? 정각 안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선왕의 목소리였지요. 폐하, 신은 화송이옵니다. 화송? 그 화송이냐? 선왕이 깜짝 놀라며 일어섰습니다. 화송은 왕실 비밀 결사대에서 가장 믿을 만한 무사 중 하나였거든요. 폐하,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지금 함께 나가셔야 합니다. 옥화는? 내 딸 옥화는 무사하냐? 예, 공주마마는 안전한 곳에 계십니다. 선왕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이다. 그럼 어서 가자. 2 사람이 정각을 나서려는 순간 갑자기 횃불을 든 병사들이 우르르 몰려왔어요. 거기 서라. 감히 누가 선왕을 구하려 드느냐. 반정 세력들이 미리 눈치채고 매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폐하, 제 뒤로 오십시오. 화송이 검을 뽑아들고 병사들과 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1명을 상대로는 문제 없었지만 10명이 넘는 병사들을 혼자 감당하기에는 벅찼지요. 이놈들아, 감히 선왕을 해하려 드느냐. 화송이 검을 휘두르며 소리쳤습니다. 그때 멀리서 북소리가 둥둥 울려 퍼졌어요. 김 장군이 보낸 신호였습니다. 북소리가 울리자 궁궐 곳곳에서 횃불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미리 잠복해 있던 충신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지요. 반역자들을 체포하라. 선왕 폐하를 보호하라. 궁궐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반정 세력과 충신들 사이에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지요. 화송도 필사적으로 검을 휘둘렀습니다. 선왕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공주를 위해서 말이에요. 하늘을 가르는 불화살이요. 화송이 하늘 높이 불화살을 쏘아 올렸습니다. 그러자
도성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충신들의 군사들이 일제히 궁궐로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반정 세력들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의 계획이 완전히 무너진 것을 깨달았거든요. 물러서라. 모두 물러서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충신들이 궁궐을 완전히 장악해버렸지요. 새벽이 밝아올 무렵 모든 일이 끝났습니다. 반정 세력들은 모조리 체포되었고 선왕은 다시 임금의 자리에 복귀하게 되었어요. 화송은 김장군과 함께 선왕 앞에 무릎 꿇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신들이 늦었사옵니다. 폐하. 아니다. 너희들이 아니었다면 나라가 어찌 되었을지 모를 일이었다. 선왕이 두 사람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옥화는 어디 있느냐? 내 딸을 빨리 보고 싶구나. 화송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폐하, 그 일로 신이 죄를 지었사옵니다. 무슨 죄를 지었다는 것이냐? 공주마마께 거짓말을 하였사옵니다. 신이 한량인 척하며 공주마마의 정체를 숨겨왔사옵니다. 선왕이 잠시 생각하더니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허허, 그것이 죄라면 죄겠구나. 하지만 내 딸을 지켜준 공로가 더 크지 않겠느냐?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화송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평소와는 전혀 다른 차림이었지요. 왕실 무사의 정복을 입고 있었거든요. 삼복이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화송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나리, 그 차림이 무엇이옵니까? 삼보가 이제 모든 것을 말해야 할 때가 왔다. 화송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하니 삼복도 긴장했어요. 저분은 어디 계시옵니까? 안채에서 나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밤새 한숨도 못 주무시고 걱정만 하셨답니다. 화송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을 털어놓아야 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웠거든요. 안채로 들어가니 공주가 창가에 서서 먼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화송의 발소리를 듣고 돌아서는데 화송의 차림을 보고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당신이 누구십니까? 이제 모든 것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화송이 공주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공주가 깜짝 놀라며 화송을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화송은 꿈쩍하지 않았지요. 송구하옵니다. 공주마마. 공주라니? 당신 무슨 말씀을? 옥화 공주마마 씨는 왕실 비밀 결사대 소속 화송이옵니다. 공주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자신의 정체가 탄로난 것도 놀라웠지만 화송의 정체는 더욱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럼 당신은 처음부터 내가 누군지 알고 있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다옵니다. 손목에 왕실 팔찌를 보고 바로 알아보았사옵니다. 공주가 자신의 손목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제야 팔찌가 보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왜 나를 함부로 대하셨습니까? 화송이 고개를 더욱 숙였습니다. 공주마마의 안전을 위해서였사옵니다. 혹시 다른 이들이 눈치챌까 하여 일부러 하대하였사옵니다. 공주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분노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고마움과 미안함이 섞인 눈물이었지요. 그럼 그동안 나를 지켜주신 것이, 공주마마를 보호하는 것이 신의 임무였사옵니다. 임무라고요? 공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혹시 자신에 대한 모든 친절이 단순한 임무였을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거든요. 화송이 그제야 고개를 들어 공주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임무였사옵니다. 하지만 지금은 진심으로 공주마마를 지키고 싶사옵니다. 공주가 화송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버님은 무사하신가요? 예, 선왕 폐하께서는 무사히 왕위에 복귀하셨사옵니다. 반정 세력들은 모두 체포되었고요. 공주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그때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곧이어 삼복이 허둥지둥 뛰어왔어요. 나리, 궁궐에서 사람들이 오고 계십니다. 화성과 공주가 밖으로 나가보니 선왕의 가마가 집 앞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아버님, 공주가 달려가 선왕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선왕도 딸을 보고 반가워했지요. 옥화야, 무사해서 다행이다. 그동안 고생이 많았구나. 아닙니다, 아버님. 화성님께서 잘 돌봐주셨습니다. 선왕이 화성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화성아, 수고하였다. 덕분에 내 딸을 무사히 지킬 수 있었구나. 신이 해야 할 도리를 하였을 뿐이옵니다. 선왕이 두 사람의 모습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뭔가 특별한 기운이 느껴졌거든요. 옥화야, 이자가 너를 어떻게 대해 주었느냐? 처음에는 좀 무례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모두 저를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공주가 화성을 힐끗 보며 말했습니다. 그렇구나. 허면 화성아, 너는 내 딸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갑작스러운 선왕의 질문에 화성이 당황했습니다. 폐하, 그것은 솔직히 말해보거라. 화성이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신은 공주마마를 진심으로 모시고 싶사옵니다. 한 명의 신하로서가 아니라 한 명의 남자로서 말이옵니다. 선왕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좋다. 그럼 옥화야, 너는 어떠하냐? 공주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아버님, 그런 말씀을. 부끄러워할 것 없다. 솔직히 말해보거라. 공주가 화성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동안 티격태격 다퉜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 사람에게 이끌리고 있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지요. 저도 화성님을 좋아합니다. 두 사람의 고백을 들은 선왕이 크게 웃었습니다. 허허, 좋구나. 화성아, 내 딸을 부탁한다. 폐하, 그럼 그렇다. 너희 둘의 혼인을 허락한다. 그로부터 한 달 후, 궁궐에서는 성대한 혼례식이 열렸습니다. 옥화 공주와 화성의 혼례였지요. 선왕은 화성에게 벼슬을 내려 금이대장으로 삼았습니다. 공주를 지킨 공로와 반정 세력을 물리친 공훈을 인정한 것이었어요. 혼례 당일 화성은 신랑 차림으로 말을 타고 공주의 가마 앞에서 의젓하게 걸어갔습니다. 평소의 한량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당당한 무사의 모습만 남아 있었지요. 공주도 화려한 혼례복을 입고 가마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족두리로 가려져 있었지만 행복한 미소가 환히 느껴졌어요. 이보시오, 공주마마. 화성이 가마 쪽으로 말을 가까이 하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아직도 제가 무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주가 가마 안에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지금도 무례하십니다. 혼례식 중에 그런 말씀을 하시다니. 허허, 그럼 앞으로도 계속 무례하게 굴어도 되겠군요. 안 됩니다. 이제는 정중하게 대해주셔야 해요. 두 사람의 장난스러운 대화에 주변 사람들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직도 옛날처럼 티격태격하는 모습이 정겨웠거든요. 혼례식이 끝나고 새로운 집에서 살게 된 두 사람. 삼복도 따라와서 계속 화성을 모시게 되었지요. 나리, 이제 정말 다행입니다. 공주마마와 혼인하시니 더 이상 밤놀이는 안 하시겠지요? 허허, 삼보가. 이제는 밤놀이 대신 다른 재미가 생겼으니까. 다른 재미요? 공주와 함께 있는 재미 말이야. 삼복이 고개를 흔들며 웃었습니다. 참 로맨틱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가? 허허. 공주도 화성의 말을 듣고 얼굴을 붉혔지요. 정말 무례하세요. 삼복이 앞에서 그런 말씀을. 무례하다니. 사실을 말한 것뿐인데? 에잇. 공주가 화성의 팔을 꼬집으니 화성이 아프다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삼복이 흐뭇하게 웃었어요. 참 보기 좋습니다. 이제야 진짜 부부 같으십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행복한 신혼생활을 시작했답니다. 시간이 흘러 1년이 지났습니다. 화성과 공주 사이에는 예쁜 아기가 하나 생겼지요. 날이 도련님이 또 우십니다. 삼복이 아기를 안고 어쩔 줄 몰라 하자 화성이 받아 안았습니다. 우리 아들아, 왜 우느냐? 아빠가 여기 있잖아. 신기하게도 화성이 안으면 아기가 울음을 뚝 그쳤어요. 아빠를 닮아서 성격이 시원시원한 모양이었습니다. 여보, 아기가 당신을 많이 좋아하네요. 공주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된 공주의 모습은 더욱 아름답고 자상했지요. 당연하지. 내 아들인데. 화성이 으쓱하며 대답하니 공주가 웃었습니다. 그런데 이름은 뭐라고 지을까요? 글쎄, 뭐가 좋을까? 두 사람이 고민하고 있을 때 선왕이 놀러 왔습니다. 할아버지가 왔단다. 우리 손자야. 선왕이 손자를 보며 흐뭇해했지요. 아버님, 아기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하여 고민 중입니다. 허면 내가 지어주마. 이 아이의 이름은 복동이라 하자. 복동이요? 그렇다. 복을 가져다 주는 아이라는 뜻이니라. 이 아이가 태어난 덕분에 우리 집안에 더 큰 복이 올 것 같구나. 선왕의 말에 화성과 공주가 기뻐했습니다. 좋은 이름이네요. 복동아, 너는 복동이란다. 아기가 방긋 웃는 것이 정말 복스러워 보였어요. 그런데 그때 김 장군이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병조판서가 되어 높은 벼슬에 올라 있었지요. 화송아, 잘 지내고 있구나. 장군님, 아니 판서님이시군요. 어서 오십시오. 허허, 이제 나도 늙어서 판서가 되었구나. 그런데 이 아이가 내 아들이냐? 그렇습니다. 복동이라고 합니다. 김 장군이 아기를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잘생겼구나. 아버지를 닮아서 의젓해 보인다. 과천이십니다. 그때 삼복이 차를 가져왔어요. 삼복도 이제는 나이가 들어 더욱 듬직해 보였습니다. 삼복이도 여전하구나. 화송이를 잘 모시고 있지? 그럼요, 판서님. 나리는 이제 가정적이 되셔서 더 이상 밤놀이도 안 하십니다. 허허, 다행이군. 김 장군이 웃으며 차를 마셨습니다. 그런데 요즘 나라는 어떻습니까? 화송이 궁금해하자 김 장군이 답했습니다. 아주 좋다. 백성들이 평온하게 살고 있고 반정 세력들의 잔당도 모두 소탕되었거든. 이제야 정말 태평성대가 온 것 같구나. 다행입니다. 그런데 화송아, 너는 언제까지 집에만 있을 생각이냐? 나라에서 내가 필요하다. 아직은 가정을 돌보고 싶습니다. 조금 더 지나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화송의 답에 공주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정을 우선으로 생각해주는 남편이 고마웠거든요. 좋다. 하지만 너무 오래 기다리지는 말거라. 김 장군이 그렇게 말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날 저녁 화송과 공주는 마당에 나와 달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여보, 정말 행복해요. 나도 그렇소. 이렇게 평온한 날들이 올 줄이야. 처음 만났을 때는 이렇게 될 줄 꿈에도 몰랐어요. 그때는 정말 무례했지?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도 다 저를 지키기 위해서였잖아요. 공주가 화송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저를 지켜주셔서. 나야말로 고맙지. 내 인생에 이런 행복을 가져다 주어서. 두 사람이 손을 맞잡고 하늘의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지요. 집 안에서는 삼복이 복동이를 돌보며 자장가를 부르고 있었어요. 우리 도련님 잘 자요. 꿈에서 좋은 꿈 꾸세요. 모든 것이 평화롭고 행복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더 지났습니다.
복동이도 이제 걸음마를 할 만큼 컸지요. 어느 날 화성이 복동이를 데리고 시장에 나갔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아빠, 저기 뭐예요? 복동이가 한 모서리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거기에는 옛날 반정 세력 중 하나였던 사람이 거지가 되어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저분은 옛날에 나쁜 일을 해서 벌을 받는 거란다. 나쁜 일이 뭐예요? 욕심을 너무 많이 부린 거야. 그래서 하늘이 벌을 내린 거지. 복동이가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하늘이 벌을 줘요? 그렇단다. 하늘은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단다. 착한 일을 하면 복을 주시고 나쁜 일을 하면 벌을 주시지. 화성이 복동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아빠는 착한 일을 해서 엄마를 만난 거예요? 그렇지. 아빠가 할머니 할아버지를 지켜드려서 하늘이 엄마라는 선물을 주신 거야. 복동이가 방긋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화성은 공주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복동이가 벌써 그런 것도 알아보는군요. 아이들은 생각보다 많은 것을 이해하더군요. 그런데 정말 하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 같아요. 공주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맞소. 우리가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고 나라를 위해 애썼더니 하늘이 이런 행복을 주신 것 같소.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 모든 어려움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화성이 공주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렇지. 시련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욱 소중한 거겠지. 그때 삼복이 저녁상을 차려왔어요. 나리, 마님, 진지 드십시오. 삼복아, 너도 함께 먹자. 아니옵니다. 저는 따로 먹겠습니다. 무슨 소리냐? 우리 가족 아니냐? 화성이 삼복을 붙잡아 앉혔습니다. 삼복도 이제는 가족이나 다름없었거든요. 나리, 말 말고 앉아서 같이 먹어. 삼복이 감동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정말 따뜻한 가족이었지요. 밥을 먹으며 화성이 말했습니다. 삼복아, 너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 장가를 가야 하지 않겠느냐? 나리, 저는 괜찮습니다. 무슨 소리냐? 사람은 짝을 이루어 살아야 하는 법이다. 공주도 거들었어요. 삼복 아저씨, 화성 말이 맞아요. 좋은 분 만나세요. 그런데 저 같은 늙은이를 누가? 늙었다니. 아직 한창이잖아. 화성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알아볼게요. 좋은 분 있으면 소개해드릴게요. 공주의 제안에 삼복이 얼굴을 붉혔어요. 마님,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삼복 아저씨 행복한 모습 보고 싶어요. 그렇게 따뜻한 대화를 나누며 저녁 시간이 흘렀습니다. 며칠 후 정말로 공주가 삼복에게 좋은 분을 소개해 주었어요. 궁궐에서 일하는 심씨성을 가진 여인이었는데 나이도 비슷하고 성품도 착했지요. 삼복 아저씨, 어떠세요? 마님, 참 좋은 분이신 것 같습니다. 삼복도 그 여인이 마음에 들었나 봅니다. 그럼 결혼 준비를 해야겠네요. 마님, 그런데 제가 결혼하면 나리를 누가 모십니까? 걱정 마세요. 저희가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멀리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결국 삼복도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화성과 공주가 혼례 비용을 모두 대주었지요. 삼복의 혼례식 날 화성이 삼복에게 말했습니다. 삼복아, 그동안 고생 많았다. 나리, 저야말로 나리 덕분에 이런 행복을 얻었습니다. 우리 모두 하늘의 복을 받은 거야. 앞으로도 착하게 살자. 그럼요, 나리. 그렇게 삼복도 행복한 가정을 꾸리게 되었답니다. 세월이 또 흘러 복동이가 10살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글도 읽을 줄 알고 예의범절도 제법 아는 의젓한 소년이 되었지요. 어느 날 복동이가 화성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사람은 왜 착하게 살아야 해요? 화성이 책을 덮고 복동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복동아, 내가 행복하지? 네, 행복해요. 그 행복이 어디서 온다고 생각하느냐? 복동이가 생각해 보더니 답했습니다. 아빠와 엄마가 저를 사랑해 주셔서요? 그렇지. 그럼 아빠와 엄마는 왜 너를 사랑할까? 제가 착한 아이여서요? 맞다. 그리고 아빠와 엄마가 서로 사랑하는 것도 서로에게 착하기 때문이야. 복동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착한 일을 하면 사람들이 좋아해주고 나쁜 일을 하면 사람들이 미워하지. 그리고 하늘도 마찬가지야. 하늘도요? 그렇단다. 하늘은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셔. 착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복을 주시고 나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벌을 주시지. 화성이 복동이를 무릎에 앉히며 계속 말했습니다. 옛날에 나쁜 사람들이 임금님을 해치려고 했단다. 그 사람들은 욕심 때문에 그런 짓을 했지.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결국 하늘이 벌을 내려서 모두 망하게 되었단다. 그리고 착한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게 되었고, 우리처럼요? 그렇지, 우리처럼. 복동이가 웃으며 화성의 품에 안겼습니다. 아빠, 저도 계속 착하게 살 거예요. 그래야지. 그럼 복동이도 계속 행복할 거야. 그때 공주가 차를 가져왔어요.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재미있게 하세요? 엄마, 아빠가 착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를 알려주셨어요. 그래, 우리 복동이가 많이 컸구나. 공주가 복동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여보, 정말 복동이가 빨리 크는 것 같아요. 그러게 말이야. 벌써 이렇게 큰 걸 보니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아. 아빠, 엄마, 저 질문이 있어요. 뭐가 궁금하냐? 아빠와 엄마는 처음부터 서로 좋아하셨어요? 화성과 공주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아니야, 처음에는 많이 싸웠단다. 정말요? 왜요? 아빠가 너무 무례했거든. 공주가 웃으며 말하니 화성이 어깨를 으쓱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되었지. 그럼 저도 나중에 결혼할 때 처음에는 싸워도 돼요? 안 돼. 복동이는 처음부터 착하게 해야 해. 공주가 깜짝 놀라며 말하니 복동이가 웃었습니다. 농담이에요, 엄마. 이런 행복한 대화가 매일 이어졌지요.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마당에서 달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여보, 정말 꿈만 같아요. 그러게. 옛날 생각하면 정말 기적 같은 일이지. 화성이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늘이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신 거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겠어. 맞아요. 우리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어야 해요. 아빠, 엄마, 저도 도와줄게요. 복동이도 끼어들어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가족 모두 함께 착한 일을 하자. 그날 밤 화성은 오랜만에 선왕을 찾아뵈었습니다. 폐하, 신이 궁에 들어가 일을 돕고 싶사옵니다. 오, 정말이냐? 그동안 기다렸느니라. 선왕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신이 받은 은혜를 나라와 백성들에게 돌려드리고 싶사옵니다. 좋다. 그럼 내일부터 궁에 나와서 일을 시작하거라. 화성이 다시 나라 일을 돕게 되었고 공주도 궁에서 백성들을 위한 자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삼복도 새로운 집에서 아내와 행복하게 살며 가끔 화성의 집에 와서 안부를 묻곤 했지요. 김장군은 병조판서로서 나라를 든든히 지켰고 백성들은 모두 평화롭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제자리를 찾고 행복하게 살게 되었답니다. 옛 어른들이 말씀하시기를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하였습니다. 화성이와 공주 그리고 충신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바른 길을 걸었기에 하늘이 도와주신 것이지요.
반대로 욕심과 야심에 눈이 멀어 왕권을 찬탈하려던 반정 세력들은 결국 하늘의 벌을 받아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권선징악의 이치입니다. 착한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벌을 받게 되어 있지요. 그리고 진실한 사랑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도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입니다. 화성과 공주가 처음에는 서로 다투고 미워했지만 결국 진심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었거든요. 여러분도 살아가시면서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착하고 바른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하늘이 반드시 여러분에게도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기보다는 이해하고 사랑하려고 노력하세요. 그 마음이 바로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것으로 한량과 공주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도 더 재미있고 교훈이 되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